지금부터 프루덴셜 청소년 진로 지원 사업 프로미스에서 진행하는 드림 콘서트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소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만들어가는 귀한 자리에 사회자로 오게 돼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근데 정말 속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만 진행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콘서트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네 분의 드림 멘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중간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멋진 밴드 공연도 준비되어 있고요. 한 특강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적어주신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실시간 댓글을 이용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콘서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래 여자중학교 이승호 교장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래 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학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직접 대면할 기회가 없었던 것에 대해 학교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학년 여러분들은 이른바 G세대, 즉 디지털 세대입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솔직함을 좋아하고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체험을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와 힌트를 SMS나 온라인을 통해 얻는 것을 훨씬 더 편하게 여기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세계에서 최고로 주목받고 있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아세요? 그 대학은 바로 하버드대에 입학하기보다 어렵다는 바로 미네르바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샌프란시스코,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 서울, 방갈로, 이스탄불, 런던 등 세계 7개 도시의 기숙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강의하는 대학입니다. 강의는 5분이 넘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10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지금 전 세계 교육의 지향점은 학생의 자율적인 사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네르바 대학은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실천함으로써 전 세계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동래여중 학생 여러분도 열심히 하여 이런 미래형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길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단계별 주당 공부 시간을 보면 초등 44시간, 중학교 52시간, 고등학교 64시간 등 순차적으로 늘다가 대학에 가서는 26시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작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는 탈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고등학교까지 등위를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장래를 위해 자율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비대면 진로 교육을 받는 이 시간, 여러분은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자신을 면밀하게 관찰함으로써 나의 관심과 끼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집중해서 찾는 알찬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을 위해 참여해 주신 전문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가장 먼저 모실 분입니다. 세상의 옷들은 내 손에서 시작된다. 아동복 베베앤 비노와 여성복 아뮤즈 대표님이자 패션 디자이너 이아름 멘토님께서 꿈을 위해 경험하고 또 경험을 하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여자 중학교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동서대학교 패션 디자인 학과에서 강사를 맡고 있고요. 또한 아동복 베베앤비노 그리고 성인복 아뮤즈 디자이너 겸 대표입니다. 오늘 진로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제가 먼저 꿈을 향해 조금이나마 먼저 달려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 특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소통을 하면 좋았을 건데 조금 이렇게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설레이고 그치만 조금 더 민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인생 스토리를 조금이나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지금 현재 여러분 시절에는 저 또한 꿈도 뭔지도 모르고 무엇이 적성인지도 사실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께서 공부를 해라, 뭐 공부를 잘해야만 좋은 대학에 간다, 성공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저는 중학교 때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하루는 이제 중학교 때 이 미술 대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술 대회에서 운 좋게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저는 미술에 관심이 있는 아이인가 이렇게 의문점만 가지고 지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미술을 잘하다 보니까 예술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는 예술고등학교 가기에는 또 입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또한 저한테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대로 고등학교 인문계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갔는데도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너무 공부에만 치우치다 보고 그리고 하루는 생각을 했어요. 제 적성에 그리고 적성을 가지고 나의 꿈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적성에 따라서 꿈을 위해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럼 내 적성이 뭐지? 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미술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게 다른 친구들보다는 늦게 고2쯤에 미술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친구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공부는 공부대로 하되 이제 미술을 하면서 방과 후에 4시간씩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도 해왔고요. 그리고 방학 때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12시간씩 아침 그리고 점심 저녁 먹는 시간 외에 빼고 정말 12시간씩 열심히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스텔이나 건식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손에 정말 지문도 없어지고요. 너무 건조해서 피가 날 정도로 조금 열심히 이제 미술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했었으면 솔직히 저는 못했을 것 같지만 제가 좋아하고 제가 흥미 있는 미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죠. 그쵸? 근데 대학을 진학하는데 이게 패션 디자인 학과로 간 게 아니라 디자인 학부로 제가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친구를 만났어요. 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패션 디자인 학과에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패션 디자인 학과? 그래 뭐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패션 디자인 학과를 갔는데 조금 제 자랑을 조금 할게요. 사실 대학교에는 8번 정도 장학금을 줍니다. 뭐 1학기, 2학기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주는데 패션 디자이너를 딱 선택한 그 이후로부터 제가 7번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니까 더 많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학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부모님께 얘기했어요. 부모님, 저 장학금 받았으니까 이때까지 학비 많이 안 들어갔었으니까 저 해외로 조금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부모님께서 너가 더 큰 꿈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은 지원을 해주마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미국의 뉴욕이라는 곳에서 어학연수를 조금 시작했습니다. 가니까 모든 게 달랐어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른 인종의 사람들도 만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또 좋았던 건 뭐냐면 넓은 시야를 가지고 넓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제가 처음 갔었을 때 미국에 샤이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눈을 보고 대화를 하질 않잖아요. 그쵸? 근데 외국은 진실성이 담긴 사람만이 눈을 보고 대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샤이걸이라는 명칭을 떼고 제가 이제 당당하게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가지면서 배워오면서 이제 그렇게 아쉬운 어학연수를 조금 끝내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아깝고 나는 조금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졸업 작품을 통해서 공모전에 지원을 했는데 뭐죠? 운이 너무 좋게 부산에서 이게 저희 전국적으로 하는 공모전 중에서 부산이 2등으로 제일 큰 공모전이에요. 거기서 운이 또 좋게 대상을 수상을 하면서 각종 인터뷰 매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홍보도 되고 그로 인해서 대학교 원래 졸업할 때 총장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학부만 주는 게 아니라 그 해에 졸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명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는데 총장상입니다. 그때 그 총장상을 받고 많은 상금도 받고 일석이조였죠. 네, 그렇게 하면서 명예롭게 졸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졸업을 하고 나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래서 나에 대한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디자이너를 시작하면서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와 박사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면서 또 운이 좋게 제가 또 운이 좋은 사람인가 봐요. 그쵸? 운이 좋게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자리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언니 오빠들이겠죠. 그런 대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실물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현실과 그리고 공부에 대한 이 틀을 깨주고 싶어서 제가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베베앤비노라는 아동복에 대한 거를 창업을 시작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아동복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엘사, 뭐 귀여운 거, 막 약간 유치한 느낌, 공주 이런 거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의 틀을 변화하고자 했어요. 어른의 옷을 미니미판으로 축소를 시켜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자본금이 없으니까 창업했을 때 부산시에서 또 신진 디자이너 컨테스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신진 디자이너 콘서트 죄송해요. 거기에 디자이너에 지원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제가 그 영예를 얻어가지고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산 신진 디자이너 3기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다양한 박람회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유통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창업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일이 또 앞에 있을 거니까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가 저는 또 생각을 했죠. 그러면 아동복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원래 전공인 여성복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2019년도부터 제가 여성복을 창업을 동시에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면 롯데백화점 7층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건 아동복이었고요. 그래서 저번 달에 아쉽게 이제 저희가 그 계약이 끝나면서 이제 내년에는 여성복으로 다시 롯데백화점과 계약을 해서 입점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제가 어떤 옷을
맞죠? 만들고 어떤 옷을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보여질지를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작년에 2019년 부산 한 아시안 패션쇼를 진행했어요. 그 한 아시안 패션쇼가 어떤 거냐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에서 단 한 명의 디자이너에게 주어지는 패션쇼였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운이 좋은 여자였죠. 그쵸? 저는 학생이었나 봐요. 또 운이 좋게 그 패션쇼를 제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20분 동안 진행이 되던 영상이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처음에 인트로 부분과 이제 끝에 피날레 부분만 제가 편집을 해서 왔어요. 조금 아쉽죠? 그렇지만 이제 인트로 부분에 보는 영상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때 좋은 게 시각적인 부분 제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개 참고를 해서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시죠. 네, 영상 잘 봤어요. 그 영상 중에서 제가 이 옷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는데 디자이너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이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였는데 여러분들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꿈에 대해서 경험을 어떻게 시도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조바심이 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당연히 인생에서 이제 겪어가야 되는 시기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적성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고요. 그리고 대신 그 꿈에 대한 확신성은 꼭 여러분들이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려 대학교에서 7번의 장학금과 총장상까지 휩쓴 이아름 멘토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영상 속에 있던 옷이 여기 있어가지고 처음에 본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역시나 감사합니다. 디자이너님 답네요.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동네 여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질문을 조사해봤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2가지와 특별한 질문 1가지, 그리고 실시간 댓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 기대가 됩니다. 와, 네.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첫 번째, 음.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아이디어는 그냥 주변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연물, 그리고 인공물, 그리고 뭐 이런 명화, 뭐 컬러, 색채 등. 그리고 저는 심지어 지금 대학에서 강연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작품을 통해서도 그러한 아이디어를 얻고 그것을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네. 아이디어의 소재다. 그럼 2번째,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패션 디자이너가 딱히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고요. 그리고 트렌드성을 가장 잘 반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션 디자인 학과에 대해서 그 과정 커리큘럼은 대학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기만의 스타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가능할까요? 학과를 나오지 않으면 조금의 불편함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옷을 만드는 제도, 패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커리큘럼이 있는 학원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마케팅 부분도 있고 스타일링 이런 부분도 또 여러 가지 과목이 있기 때문에 패션 디자인이라고 해서 딱 패션 디자이너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더 적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부합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느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를 가면 좀 네, 더 조금은 더 자세히 편하지. 알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럼 3번째 특별했던 질문인데요. 이거는 1학년 2반의 박승민 학생의 질문입니다. 옷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쉽게 딱 생각을 해보면 저만의 아이덴티티, 저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아바타. 혹시 아바타 영화 보셨어요? 네, 아바타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저를 경험하지 않고 딱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었을 때 이분이 뭘 입었는지 이분이 어떤 성향일지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옷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시각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신호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이란 신호다. 네, 라고 맞아요. 말씀하신 거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실시간 댓글 중에서 1가지를 골라서 답변해 주시겠는데요. 네. 학생분들은 궁금한 질문 있으시다면 바로 올려주세요. 네, 질문 1개가 도착했는데요. 박시연님의 창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네, 창업에서는 딱 3가지 요소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아이디어와 기술, 그리고 인재, 본인이겠죠? 그러니까 인재, 그리고 자본, 투자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창업이라 해서 딱히 무엇인가가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부분에 수정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거를 창조해내가는 음. 것도 그 또한 기술과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술만 나만 가지면 안 되니까 이제 자본금이라는 또 이런 거는 돈이 문제라서 아무래도 예민할 수가 있지만 그렇죠.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예비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창업 요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해 주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중학생들이랑 고등학생도 쉽게 이 창업에 대해서 성인이 프로그램을 아닌 아, 예. 중고등학생에게도 맞아요. 지원이 그래서 된다고요? 예, 예비 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분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그럼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연과 답변으로 우리 동래여중 학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몸 건강히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앞으로 또 좋은 기회로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두 번째 드림 멘토님 모시겠습니다. 동물들의 좋은 친구 애견훈련소 보담의 동물훈련사 임성훈님께서 반려동물 행동교정사는 어떠한 직업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구서동에서 애견훈련소 보담을 운영 중이고요. 현재 10년 정도 애견훈련사, 반려동물 행동교정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약 150마리 정도의 동물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강아지만 25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멘토님께서 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뭐 대학교에서 뭔가 받았다라든지 뭐 그런 내역은 솔직히 없어요. 근데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솔직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딱히 꿈을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조금 힘든 가정 생활이 있었고요. 아버지가 사업이 좀 힘들어지시면서 집안이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취업 전선에 일찍 뛰어든 편이고요. 애견 훈련사라는 직업을 알게 된 나이도 24살. 그 직업을 갖게 된 나이도 24살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모카라는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믹스견의 굉장히 예쁜 여자 애기가 있어요. 강아지고요. 이 강아지를 만나게 되면서 제가 애견 훈련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됐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그냥 데리고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랑 살다 보니 그냥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없는 바람에 정말 이 친구한테 케어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뭐 이 친구 스트레스는 계속 받아가고 털 빠지고 피부병 오고 뭐 심장병까지 오고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던 그런 어느 날에 제가 문득 네이버에 강아지가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라는 내용으로 검색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검색을 했더니 정말 딱 댓글에 정말 마음에 상처를 입는 댓글이 딱 한 개가 달리더라고요. 네가 못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강아지를 입양을 받아서 그 강아지가 벌 받고 있는 거다. 네가 벌 받고 있는 거다. 라는 댓글을 보게 됐어요. 그 부분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서 진짜 강아지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제 강아지의 케어를 위해서 시작하게 됐죠. 그랬더니 뭐 강아지의 카밍 시그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제 행동은 왜 나타나는지 스트레스 케어하는 방법, 훈련하는 방법 자연스럽게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자연스럽게
자격증이라는 것도 제가 검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제 강아지를 훈련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성격도 굉장히 급한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동물들의 훈련을 할 때 굉장히 잘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강아지는 뭐 3일씩, 일주일씩, 한 달씩, 또 어떤 강아지는 1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화도 많이 나고 짜증도 많이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뭐 지금은 150마리, 약 16종의 동물들을 전부 다 훈련을 하면서 제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솔직히 카메라 앞에 서니까 조금 긴장이 돼서 지금 근데 솔직히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 4마리가 다 25마리, 4마리 4마리씩 입양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25마리가 된 거고요. 제가 처음에는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애견훈련소를 창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창업을 하고 나니까 정말 저희 훈련소에 동물을 많이들 버리세요. 제가 4마리는 제가 직접 입양한 친구지만 나머지 21마리는 저희 훈련소에 다들 버리고 가신 강아지들을 제가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정말 이런 강아지 저런 강아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애교가 많은 친구들, 애교가 없는 친구들,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 사람을 싫어하는 친구. 근데 이런 친구들을 조금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좋아하게 만든 다음에 또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결국 제가 제 욕심 때문에 지금 제가 다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와 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뱀도 대부분 사람들이 훈련이 안 될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뱀도 훈련이 되는 부분이고요. 애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제가 동물을 키우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이 굉장히 좋질 않아요. 복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질 않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저는 애견훈련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뿐이지 저는 법을 개정하거나 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하지만 법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여를 해서 제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 동물보호법에 관련해 가지고 좀 동물들이 조금 더 좋은 복지를 받을 수 있게 또 조금 더 좋은 문화를 가질 수 있게끔 굉장히 지금 노력 중이고요. 참 죄송해요. 지금 조금 긴장이 돼서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이 정말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물들은요. 지금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내 동물은 나라는 사람이 세상 그 자체고 그 전부예요. 조금 더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같이 될 시간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솔직히 제 직업은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보호자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주시고 많이 이뻐해 주시면 제 직업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러다 일하러 가시고 학교 가시고 또 볼일도 보러 가셔야 되고 강아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 직업은 없어질 수가 없는 그런 직업이고요. 근데 저는 이 직업을 가지고 나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정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던 점.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이 직업,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 직업이 굉장히 즐겁고요. 또 동물도 많이 좋아하다 보니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동물 관련 직업들이 현재 TV에서 미디어 매개체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미디어 매개체를 보고 친구들이 많이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선배로서 굉장히 보람차고 즐겁고 행복한 직업이에요. 근데 가끔은 짜증도 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해요. 아무래도 동물들과 같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동물들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뭐 어떤 말을 해도요. 강아지는 뭐라고 하는 거야?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깝깝하기도 깝깝해요. 하지만 그 깝깝해하는 그 제 마음도 이 강아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서 나오는 감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 부분조차도 저는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직업은요,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누구나 굉장히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이고요. 여러 가지 분야로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혹시나 이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신다면 편안하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꿈을 가질 수 없던 환경이지만 지금은 훌륭한 동물 훈련사가 되신 임성훈 멘토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학생들의 질문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양한 동물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궁금해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정말 많은 동물들을 현재 지금 키울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강아지만 훈련을 할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고양이, 햄스터, 쥐들, 뭐 설치류, 파충류, 어류, 조류들까지도 정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다 훈련이 가능한데요. 솔직히 훈련을 하실 때 화내고 윽박지르고 세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훈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동물들이 좋아하는 간식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유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안게끔 만들 때는 간식을 위로 들어줌으로써 강아지가 이 간식을 쉽게 쳐다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시선을 유도를 해서 그 동물들의 원하는 모습을 저희가 유도를 해내는 방법을 바로 루어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루어링이라는 훈련 방법을 통해서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다 훈련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좀 지저분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모기나 바퀴벌레마저도 이런 루어링을 통해서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바퀴벌레도요? 네. 네, 놀랍네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물 행동 교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대학교 학과를 졸업을 해도 충분히 이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대학교 학과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이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직업 이름도 반려동물 행동교정사고요. 자격증 이름도 반려동물 행동교정사예요. 그러다 보니 이 반려동물 행동교정사라는 자격증만 취득을 하면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은 이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 아닌 민간 자격증이다 보니까 네네. 국가 자격증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취득하기가 굉장히 쉬운 자격증이에요. 어렵진 않다. 네네. 많이. 굉장히 쉬운 자격증이고 자격증의 발급처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발급처만 조금 다양한 신경 써서 협회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발급을 해주나 네, 봐요. 그러다 보니 발급 때는 협회만 좀 잘 알아보시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 직업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특별했던 질문 하나 드릴게요. 1학년 6반 최유경 학생의 질문인데요. 강아지를 분양받고 싶은데 사회화 방법과 예방 접종은 맞추고 산책을 나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기본적으로 강아지들의 산책은요, 예방 접종이
2차에서 4차 예방접종까지는 꼭 맞추신 다음에 산책을 나가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예방접종 안에 있는 이 질병들이 걸렸다고 하면 무조건 강아지가 하늘나라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들이에요. 네. 거기다가 전염성도 굉장히 높은 질병들을 예방접종을 하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강아지 예방접종은 4차 접종까지 다 접종을 하신 다음에 산책을 나가시는 게 좋고요. 사회화 훈련은 솔직히 뭐 TV 뭐 개는 훌륭하다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부분을 이런 영상들을 보고 훈련 따라 하실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꾸준히 매일매일 산책 2번만 해주셔도 강아지들의 사회화 훈련은 굳이 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산책이라는 게 굉장히 강아지들한테는 크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산책을 꼭 시켜라. 네, 그리고 근데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강아지를 총 4번의 예방 접종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거를 잘 알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시골에서 강아지를 마당에 키우시는 분들은 네네. 솔직히 강아지들이 야외에서 뭐 이런저런 뭐 자연 현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생겨버리는 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예방 접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질병에 대한 예방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네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산책을 그냥 나가도 상관은 없지만 요즘 도심지에서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고 집 안에서 많이 키우시다 보니까 네네. 면역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 꼭 예방 접종을 약한 하셔야 된다는 친구들이니까 아무래도. 네네. 네. 그럼 이번에는 실시간 댓글 중에서 하나를 질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주아 학생의 가장 훈련하기 어려웠던 강아지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가장 훈련하기 어려웠던 친구는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이 공격성 있는 강아지가 가장 훈련하기 힘들지 않냐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무섭고. 근데 정말 솔직하게 공격성을 가진 강아지보다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훈련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죠? 왜냐하면은 공격성이 있는 친구들은 제가 공격하지 않는다. 나랑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만 가르쳐 주게 되면 저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부터 훈련을 하면 돼요. 근데 사회성이 떨어져 버리는 친구들은 네네. 그냥 제가 간식을 가지고 다가가도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저를 무서워해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네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간혹 그냥 너무 무서워서 어머. 그 자리에서 소변을 싸버리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은 제가 그 강아지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오래 정말 걸리고. 천차만별인 거죠. 열흘에서 뭐 2달, 3달씩 걸리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공격성 있는 친구들보다는 사회성이 아예 없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이 그러면 힘들죠. 사회성 없는 친구들을 최대한 사회성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니까 그게 가장 큰 힘듦이 그렇죠. 있으셨나 봐요. 네, 오늘 이렇게 강연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재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 강아지도 정말 많은데 반려견 같은 경우는 지금 25마리를 키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다른 동물들도 지금 키우고 계시는 게 있는지. 현재 지금 설치류 쥐들도 종류별로 뭐 친칠라, 날다람쥐, 뭐 세상에서 제일 작다라고 하는 팬더마우스, 실험용 쥐로서 활동하고 있는 레트, 뭐 이런 친구들 다 해서 한 70마리 정도 키우고 있고요. 뱀도 구렁이 4마리와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하우스 스네이크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뱀 한 친구랑 아나콘다 한 친구랑 다 크면 2m 정도까지 크는 왕도마뱀 2마리하고 육지거북이 2마리랑 앵무새 6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꼭 동네 여중 학생들이 가면은 네. 반갑게 받아주세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밴드 공연도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빨리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현미밴드의 첫 번째 곡 You Raise Me Up과 두 번째 개구쟁이, 세 번째 나는 나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미밴드 전현미, 그리고 버스킹의 제왕 이동진 소리스트, 그다음에 어쿠스틱 밴드의 끝판왕 IC 밴드의 심종석 씨와 함께 저희 지금 공연을 진행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꿈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그리고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만큼 남들도 그렇게 대할 줄 아는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들이 자유롭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뒤로 저는 이제 노래를 부르는 소리스트 이동진 씨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의 가족. You raise me up. When I am down and thoug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꿈 많았던 개구쟁이 시절로 돌아가 우리 같이 놀아요. Are you ready rock and roll?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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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박. 우리 같이 놀아요. dream을 뛰며 거울 차며 놀아요. 시고 우리 같이 불러요. 예쁜 노래 고운 노래 불러요. 희망의 땀방울 마음의 꽃방울 나무에 오를래 하늘에 오를래 개구쟁이 우리 같이 놀아요. 등을 뛰며 거울 차며 놀아요. 우리 같이 불러요. 예쁜 노래 고운 노래 불러요. 희망의 땀방울 마음의 꽃방울 나무에 오를래 하늘에 오를래 개구쟁이 피아노. 얼씨구 좋다. 희망의 땀방울 마음엔 꽃방울 나무에 오를래 하늘에 오를래 개구쟁이. Alright 코로나야 물러가라.
네,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현미밴드 열기가 이 공연장을 꽉 채운 것 같은데요.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드림 멘토님이십니다. 방송을 글로 써 내려가는 직업 정말 매력적이죠. 바로 단봄 기획의 김혜진 방송작가십니다. 별 부스러기 모으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방송 작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로 7년 차인데 이제 곧 8년 차를 앞두고 있어요. 네, 방송 작가라는 직업이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부산 MBC에서 일을 주로 하고 있고 다른 케이블 방송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부산 불꽃축제라든지 뭐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작가들이 다 참여를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방송 작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지 궁금해요. 제가 어디 나가서 제 직업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방송 작가시니까 뭐책 읽는 걸 좋아하시겠네요? 라고 물어보는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작가라는 직업을 갖게 된 뒤로는 제 글은 제가 수없이 글은 써내려 가도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을 기회가 줄어들더라고요. 뭐 핑계를 대자면 시간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독서 습관이 다독해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또 읽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 머리맡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들려줄 이야기도 제가 좋아하는 책을 머리맡에 올려두듯이 여러분이 언제든 힘들 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좀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꿈을 찾고 이렇게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이 별 부스러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한 번에 큰 꿈을 꾸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잘 모르겠을 때 내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목표들을 이루어 나가고 그런 작은 별 부스러기들을 모아서 나만의 행성을 만들어가는 게 꿈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모았던 별 부스러기는 14살 때였어요. 14살 때니까 여러분의 나이에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되게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이 종이를 써서 쪽지 같은 걸 주면 넌 참 조용한 아이인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조용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3학년 때는 뭐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 작은 별 부스러기가 반짝반짝 거렸어요. 아, 중학교를 버텨내자. 되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중학교를 버텨내기 위해서 전 도피할 곳이 필요했고 선택한 곳이 도서관이었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도서부를 하면서 도서관에 쉬는 시간에도 가고 점심시간에도 가면서 되게 현실 도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글을 좋아했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제가 이 소심한 내 성격을 고치고 나를 되찾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연극부에 들어갔죠. 연극부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 별 부스러기인 소심한 나를 이겨내자라는 걸 이뤄내게 됐고 그러면서 이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소심한 성격을 이겨내자라는 별 부스러기를 모으면서 이제 기뻐했던 그 연극반에서 대본의 역할이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연극 배우나 무대 장치가 다 움직이는 게 이 대본을 바탕으로 된 거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럼 글을 쓰는 직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글을 쓰는 직업이면서도 여러분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대중에게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송작가라는 직업을 꿈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살 때 처음으로 방송작가가 됐고요. 방송 작가를 하면서는 제가 만든 제 별부스러기를 모아서 만든 행성을 좀 빛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뭐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면서 그의 이제 내용이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이슈가 됐던 게 주민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던 취재진들의 행동 그리고 1인 방송 BJ들의 행동이었잖아요.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전 항상 고려를 했고 제가 비춰야 될 것은 그런 막 정말 이슈가 되고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지만 저희가 잘 몰랐던 뭐 어부의 이야기라든지 산복도로에 사는 노인의 이야기라든지 노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뭐 어르신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하면서 좀 가치 있게 제 직업을 빛내고 제 행성을 빛내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저는 이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 30살인데 올해 초에 제가 이제 작년까지 해도 부산 MBC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 뭐 상도 많이 받고 이 직업이 안정적이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 안주하느냐 이대로 쭉 연차를 먹어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느냐에 좀 부딪혔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을 했고 독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올해 초 그러니까 제작사를 차렸고 그러면서 부산 MBC 일도 모두 하고 있지만 부산 MBC를 벗어나서 다른 일들도 많이 하면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고 작가로서의 이제 가야 될 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새로운 별 부스러기, 제가 이사를 갈 새로운 행성은 지금 처우가 힘든 작가들에게 힘이 되는 동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조금 더 능력을 키워서 또 제 회사를 키워나가서 작가들이 힘이 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동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그렇게 나이를 먹고 40이 되고 50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꿈이 뭔지도 궁금해요. 아마 꿈을 찾는 것이 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나이 때는요. 방송 작가에 대한 고충을 다 얘기할 순 없지만 제가 작은 별 부스러기를 모아 작가라는 제 행성을 이뤄냈듯이 여러분도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작은 별 부스러기들만 모아도 여러분의 행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행성으로의 준비를 하듯이 아마 평생 살아가며 끝없이 꿈을 꾸게 될 건데 그럴 때마다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큰 꿈이 없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눈앞에 내가 이뤄나갈 수 있는 꿈들을 찾고 그것을 다시 빛내고 뭉쳐서 행성으로 만든 작업들을 한다면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루기 위해서 별 부스러기를 모아서 행성을 만들어간 김혜진 방송작가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역시 작가님답게 너무 말이 예뻐요. 감사합니다. 별 부스러기를 모아서 행성을 만든다는 게 처음에 주제를 듣고는 무슨 말일까 싶었는데 이 뜻일 줄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도 또 빠질 수 없죠. 학생들의 질문이 남아져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송 작가는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사실 작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이런 질문을 해요. 제 친구들도 하고 부모님도 하는 질문인데 방송 작가는 PD랑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이런 강연을 하겠다 하면 오늘의 이 강연을 기획하는 것도 방송 작가랑 PD가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뭐 장소도 섭외해야 될 거고요. 진행자님도 섭외를 해야 될 거고 저 같은 출연자도 섭외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도 방송 작가가 하는 일이고 이렇게 대본을 쓰는 일도 방송 작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방송이 아니라면 요 녹화된 영상에 자막을 넣고 그렇죠. 혹은 아나운서의 나레이션을 쓰는 것도 작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방송에 생각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방송 직업. 작가님의 손을 거친다고 보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도 사실 이게 방송이었다면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송을 만들 건지 기획을 먼저 하고요. 장소를 섭외하고 이렇게 촬영하는 날을 잡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요건 생방송이니까 요대로 끝나겠지만 이 영상을 받아서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막을 쓰고 나레이션을 입히고 하는 작업이 다 제작 과정이고 생략된 게 있다면 만약에 야외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야외 현장에서도 스태프들을 인솔하고 통솔하고 뭐 섭외를 직접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네, 몸에 네. 부딪혀가면서 어머니 뭐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하면서 네, 섭외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좀 현장직 같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무직처럼 막 글만 쓰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작가라고 하면은 그냥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할 텐데 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뛰어다니신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좀 놀랍네요. 그럼 세 번째 특별한 질문인데요. 1학년 1반의 박효주 학생의 질문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대본은 큰 틀로 짜여져 있나요? 세세한 개그나 애드립이 짜여져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사실은 이거는 그 프로그램 제작자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역할을 줄 것이냐. 근데 예능 같은 경우는 모든 대사를 다 써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읽는 것처럼 되고 외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게임을 한다 치면 게임에 대한 룰 정도만 설명을 해주고 각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무한도전이라고 치면 박명수 씨가 호통을 치고 하하님이 뭐 조금 이렇게 까불까불하고 유재석 씨가 중재하는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롤 안에서 그러니까 그 게임 룰 안에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제작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대본에도 그 정도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틀 정도.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유튜브 질문을 볼게요. XX란 친구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반의 사총사입니다. 방송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어느 학과를 가는 게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이거는 제가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송 작가는 꼭 이 학과를 나와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보통 방송 신문방송학과라든지 아니면은 문헌학과도 있었고 아니면 또 그냥 국문학과 분들도 많이 있는데 꼭 그런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문턱 자체는 낮은 편입니다. 문제는 이제 들어와서 버티고 저희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능력을 길러서 스스로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좀 끈질긴 도전 정신이 있다면 크게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꼭 한 학과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과에 들어가도 충분히 방송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오히려 만약에 미술 전공인 작가가 이런 문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음악 전공인 작가가 음악 프로그램을 한다면 색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다를 있을 것 같아요. 내 의견을 표현하는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지 학과의 중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방송 작가를 하시면서 느낀 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럼요. 보통 학생들이라고 하면 작가면은 국어 국문학과라던가 이런 쪽을 생각을 하실 텐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걸. 글에 치중된 직업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술협회에 등록된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나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능력과 표현력이 더 중요하고 그 직업에 꾸준히 버티는 끈기가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방송 작가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힘들었던 경험, 섭외 힘든 거 이런 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작가라고 하면 제 카톡에 지금 카톡 친구가 실시간으로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저장이 되네요.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 좋은 분만 있을 수는 없는데 일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항상 표정 관리해야 되고 제가 방송국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항상 그거에 대한 함부로 할 수 노력을 해야 없고. 되기 때문에 무례한 사람에게도 좀 약간 서비스직처럼 가끔은 웃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백조처럼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죠. 발은 열심히 굴려야 하는 상황인 어떻게든 거네요. 프로그램은 돼야 되고 이 사람 어. 설득을 해야 되니 무리하게 굴어도 그냥 네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백조처럼 노력해야 방송 작가가 될 수 그럼요. 있는 거네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드림 멘토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화를 통해서 나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는 부산 경남 만화가 연대의 변장욱 웹툰 작가이십니다. 저는 여전히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청소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경남 만화가 연대 소속 작가 변장욱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서 작품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요. 뭐 정확히 은밀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웹툰 작가라는 개념보다는 웹툰 작가 지망생에 가까운 개념이고요.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꿈을 향해 도전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여러분께 좀 더 진솔하고 제 감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결정을 했고요. 먼저 제 학창 시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언제였을지 생각조차 안 날 때부터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만화가란 이제 직업을 쓰기 시작했는 이제 저희 장래 희망란에 쓰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부터 줄곧 만화를 그리면서 이제 중학교 때도 만화 동아리를 들어간다든지 그때 계속 그림을 그려왔고요. 그러던 찰나에 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 주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화가는 돈을 잘 못 번다, 많이 힘든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갈등을 겪다가 결국엔 만화가라는 꿈을 포기하고 디자이너의 진로를 선택했었는데요. 근데 디자이너의 길로 선택하고 대학교를 가고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뭔가 저한테 아직 채워지지 못한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갈증이 생기면서 저 그때 또 이제 고민을 막 시작했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이렇게 공개하고 싶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한날 항시에 그냥 바로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그리고 다니던 회사에 퇴직서도 내면서 이제 만화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거의 작품 준비를 6년, 7년 차 하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이제 열등감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오는 시선 때문에 비참함도 많이 겪었었고 또 주변의 작가님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잘 되거나 혹은 저보다 앞서 나간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기와 질투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허무함도 들었었고 또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수치심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힘든 와중에 한 가지 딱 깨달은 게 있었는데 꿈이란 게 직업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너 꿈이 뭐냐 이러면 제 꿈은 뭐 만화가입니다. 제 꿈은 연예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전부 다 직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내 꿈은 그냥 회사 다니면서 휴가 때마다 해외여행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색다른 대답이었어요. 꿈이 결코 직업이 아닐 수가 있구나. 얘는 꿈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물론 만화를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만화를 포기하겠다, 만화란 꿈을 놓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나도 만화가가 되면 웹툰 작가가 된다면 나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한테 응원해주고 싶고 내가 그때 동안 지금까지 공부했던 점을 알려주고 싶고 더불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그 지망생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런 꿈들이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되면서 직업이라는 국한된 개념과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나는 아직까지 당장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조바심에서 벗어나면서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점점 자신감도 붙기 시작하고 조바심이 없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저는 웹툰 작가 지망생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던 직업을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새로 고치면서 여러분께 조금 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직업이나 장래 희망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뒤처졌다고 생각하시거나 이제 조바심을 느끼거나 그리고 남들은 다 꿈이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자존감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친구의 꿈처럼 직업을 회사원이나 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외 여행을 나가는 게 내 꿈이야. 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추억을 쌓는 게 내 꿈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께도 조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만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디자이너를 그만두고 결국 꿈을 이뤄내신 변장욱 웹툰 작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학생들의 질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이었어요.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 이 질문을 받고 좀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저는 아이디어를 이제 웹툰도 컨텐츠 문화고 컨텐츠 산업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되게 많이 봐요. 가령 유튜브도 많이 보는 편이고 영화, 드라마 할 것 없이 다 지켜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가장 웹툰도 중요한 게 트렌드를 따라가요. 되게 유행에 민감한 또 그런 문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패션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지켜보고 특히 뉴스를 좀 많이 봐요. 그런 그 뉴스 사회 흐름을 다 그렇죠. 알 수 네. 있게끔. 그런 뉴스를 지켜보면서 사건 사고나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만화 스토리에서 이제 사건들을 어떻게 대입시킬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저한테는 공부가 되고요. 그리고 만화 웹툰 캐릭터들에 대한 습성을 공부할 때는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아 이런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으로써 이제 저만의 캐릭터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럼 친구의 캐릭터를 가진 웹툰 모델이 또 있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극중. 캐릭터도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럼 두 번째, 웹툰을 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웹툰을 제작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아요. 여전히 수작업으로 작업을 이제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반면에 좀 대부분의 작가님들의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콘티라는 작업을 먼저 해요. 이제 네. 일종의 뭐 설계도죠. 네, 설계도 네. 같은 걸 먼저 작업을 하시고 그 전에 이제 뭐 시놉시스나 글 콘티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작업을 들어가신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 스케치를 어느 정도 하세요. 스케치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클립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포토샵과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펜터치 작업을 하고 네, 이제 채색까지 완료해서 작업이 끝나는 형식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특별했던 질문 한 가지 해드릴게요. 1학년 2반 김민지 학생의 질문인데요. 웹툰 작가 일을 할 때 가장 보람된 순간이 언제셨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보람된 순간은 제 작품이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봐줄 때가 가장 보람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조금 웃긴 얘기지만 제 동료 작가는 작품이 올라가고 통장에 돈이 꽂혔을 때라고 얘기를 하던데 현실적이네요. 저는 진짜 사람들이 봐주면서 제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거나 그리고 제가 꿨던 꿈 중에 하나가 지하철을 탔을 때 누군가가 제 작품을 휴대폰으로 보고 있다면 정말 그거, 뿌듯할 네, 것 같다. 너무 정말 뿌듯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또한 제 지금 그러니까 행복을 찾는 꿈 중에 하나의 조건 중 하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의 소박한 질문 하나만 해드려도 네네. 될까요? 웹툰 작가를 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 건가요? 사실 저는 그림을 잘 그린다는 개념을 어릴 때는 조금은 좀 강박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뭐 인체를 잘 그려야 해, 뭐 이런 개념을 잡고 있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개성이 있는 그림체가 저는 훨씬 더 잘 그린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스토리에 맞게끔 표현하고, 네 그렇게 묘사하는 것들이 더 잘 그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처음에 웹툰 작가로 이제 준비를 하셨을 때 롤모델로 생각했던 작가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롤모델은 저한테는 되게 많아요. 저한테 좀 한 명이 아닌가요? 네, 그렇죠. 희망을 많이 줬던 그 부산의 배민기 작가님이나 뭐 김태현 작가님도 계시고요. 또 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던 이제 부산의 좀 대표 작가님 중에 하나신데 그 마인드시 작가님이라고 있거든요. 그 분이랑 이제 오영석 작가님 이렇게 등등 저한테 힘이 돼 주셨던 분들이 저한테는 롤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꿈은 지망생을 좀 돕고자 하는 게 저의 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얻은 영향으로 네, 그분들이 롤모델이 되고 있죠.
받은 내리사랑을 자기도 네, 이렇게 네, 맞아요. 후배들에게 주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이번에는 유튜브 질문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마지막이니까 2개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송하나 진심녀의 질문인데요. 웹툰 작가를 진로를 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웹툰을 최강자전 또는 도전 만화에서 정식 연재가 되었을 때 첫 화를 업로드하기 전에 무슨 준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네요. 네, 주로 이제 편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웹툰을 올리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해요. 뭐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등 많은데요. 그 업체에서는 주로 요구하는 문서가 시놉시스, 그러니까 전체적인 줄거리랑 네네네. 그리고 캐릭터 시트. 그 등장 인물들의 캐릭터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가 캐릭터 시트에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전체적인 스토리의 흐름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슬럼프가 온 적이 있진 않으세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슬럼프는 역시 꿈을 쫓는 만큼 좀 많이 오는 그렇죠. 편이라고 생각해요. 좌절도 하게 되고. 네.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좀 슬럼프를 즐기게 됐는데 슬럼프가 딱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제가 한 단계 높아져 있는 걸 느끼게 돼요. 뿌듯함, 네. 성장했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슬럼프가 저한테는 어쩌면 왔으면 하는 개념이 좀 커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밋밋한 구간이네 싶을 때 슬럼프가 딱 오게 되면 정말 계단 형식으로 사람은 성장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슬럼프의 끝 무렵 때 제가 어느 순간 딱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그 슬럼프를 이겨내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노하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즐기는 편인데 슬럼프가 딱 오는 순간부터 아예 그림을 놓기도 해요. 그림을 그냥 딱 그만두고. 그래도 되나요? 저는 사실 만화에 있어서 그림이 개성으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는 오히려 스토리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림을 놓고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간 다음에 사람들과 만나거나 또 다른 환경들을 바라본다거나 그러면서 저한테 스토리나 다른 소재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강해지거든요. 그걸로 저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한테는 필요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드림 콘서트 어떠셨나요? 실은 저는 학생일 때 이런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 접해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벌써 패션 디자이너님과 동물 훈련사님, 그리고 방송 작가님, 웹툰 작가님까지 평소에 뵙기 어려운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들 각자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 시간을 시청하고 있을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신 멘토님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프루덴셜 청소년 진로 지원 사업 프로미스 드림 콘서트의 저는 아나운서 김소영이었고요. 끝으로 현미밴드의 마지막 공연과 함께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포레스트 이동진 씨, 아까 네. 우리 그 질문 시간에 질문이 하나 왔다는데요. 네. 목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무척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 예. 질문을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서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야구할 때 투수가 선발할 때 공을 많이 던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 쉬고 또 다시 등판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목을 많이 쓴 날은 그 이후로 며칠 쉬고 그래서 다시 목을 쓰고 이렇게 좀 무리를 하지 않는, 그리고 생활 패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먹고 바른 생활하고 잠 잘 자고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고서 한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나란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사막 위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락앤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캐롤 메들리 한 곡 같은 세 곡 묶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시네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와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박수 한번 주세요. 달리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